지스쿨.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힘드시죠? 사실 4월밖에 안 됐는데 기출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좀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좀 더 쉽게 접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꼼꼼하게 읽고, 물론 처음에 꼼꼼하게 읽을 때는요. '뭐 왜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두껍게 못 만들어요. 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교과서로 공부를 하세요. 요약집을 만들고 뭐 추가로 더 만들고 다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는. 이제 뭐 6 개월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 쳐내 가면서 내가 이런 키워드는 좀 살려야 되겠다. 자꾸 키워드를 뽑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찍어 드리는 건 사실 다 찍어 드려요. 물론 이 이상으로 더 찍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것도 나왔죠. 이것도 나왔죠." 이러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맞췄다 이게 아니라 100 개를 찍었는데 그중에 20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80 개를 정말 열심히 달달달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다?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허수는 빼고라도 2대 1, 3대 1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으려면 뭐 저 사람들이 내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은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윈윈할 수 있거든요. 1000 명을 뽑는다. 예를 들어 500 명을 뽑는다. 근데 내 옆에 있는 한두 명, 10 명은 다 같이 붙는 사람이지 절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돌려 말하면 전국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500 명, 그들과는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교과서를 꼼꼼히 보시고,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문제집에 심화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집의 심화까지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봐서 더' 예 그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국시 문제집도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국시 문제집까지 봐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까지 달달 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해 떨어진다? 그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계속 읽고 이해하시고, 이해가 돼야지만 그다음 단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자꾸 읊으시고 스터디하시고 공부의 양을 7 월, 8 월까지는 늘려야 돼요. 1 월부터 4 월까지는 교과서로 양을 채우고 5 월, 6 월까지는 기출 문제로 채우고, 이래도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긴 거 이런 내용으로 채우면서 마지막에 한 9 월, 10월 되면 양을 줄일 거예요. 왜냐면 다 외운 거는 다 쳐 버릴 테니까. 그리고 진짜 못 외운 것만 빠르게 보면서,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아침에 눈 떠서 교육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 전 과목을 쫙 한번 본다. 볼 때 이제 자꾸만 단어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거죠. 이러면 무조건 합격이다. 고득점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 문제예요. 예 이 이교 이게 다음 이제 3 교시 문제를 볼 건데 전공 B를 문제를 볼 건데, 자 기억에 기억과 니은의 질병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병을 찾는 거네요. 선생님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으세요.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요. 사실 감각기관이 나오면 시력에서는 시력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청력에서는 청력 검사 방법 요런 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시력에 관련된 질병의 명칭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죠. 자,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요. 자, 그렇군요. 뭐가 의심되네요. 대부분의 건성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망막의 색소상피 하부에 결정체가 쌓여서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잘 안 보여도 그 주위를 보는 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눈에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맞추신 분들도 있고 틀리신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 사물이 대부분 찌그러져 보이면 황반 변성을 의미하게 돼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사물이 사실 왜냐면 하부 결정체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커스는 이거예요. 가운데는 안 보이고 주변은 잘 보인다. 그리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황반 변성을 예측하게 돼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맞췄죠. 수성체가 혼탁해지는 거. 팽내장. 2 번은 다 맞춘 거고 1 번은 맞추시고 반은 못 맞추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황반 변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반 변성 사실 황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황반이랑 여러분들 비교 우리는 수업 시간에 황반 했거든요. 황반이랑 뭘 했냐? 시신경, 맹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어요.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다 황반이건 시신경이건 다 이게 시신경 맹점이건 다 어디서 망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여기 망막에 자 여기 보세요. 망막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빛이 들어오죠. 빛이 모이는 가장 최중간 부분 여기에 황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뭐가 있다? 이게 신경다발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신경다발이 모이는 곳, 요 부분에 시신경 맹점이 있어요. 여기는 신경다발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자, 황반은요 어디 있다? 망막 중심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왜? 최대한의 시야에 들어온 모든 상을 가장 중심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이 황반이라는 게 이 노란색이라는 게 되게 혈액도 많이 고여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각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제 망막에서 제일 정중앙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는 요 망막에 황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혈액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망막에서 시신경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황반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변화가 생겼대요. 왜? 늙었거나 흡연하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자, 제가 아는 분은 나이는 30 대였는데 삼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이 왔어요. 그러더니 황반변성이 같이 오더라고요. 황반변성은 되게 무서운 질환이에요. 왜?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시력이 손상되다 못해서 이제 시력이 이렇게 완전히 상실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반 변성의 유형도 보세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성과 습성이 있어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건성은요. 드로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황반 부위에 침착되는 거예요. 오래 망막 뒤쪽으로. 그리고 습성은 이 황반 부위에 막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증상은 황반이 손상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을 맺히면 우리 정중심에 상이 맺히는데 이 정중앙이 손상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중심이 잘 안 보이겠죠. 중심이 흐리고 주변은 잘 보여요. 주변 시야는 잘 보이는데 중심은 흐려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제가 얘기했죠. 포인트가 또 중심이 안 보이는 거 플러스 포인트가 뭐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직선이 휘어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암슬러 격자 검사라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격자로 찌그러진 이런 상을 보여주고 이게 얼마만큼 찌그러져 보이느냐 거든요. 상이 황반이 손상이 되면은 상이 그대로 맺히지 못하고 사방 주변으로 맺히기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상이 찌그러져 보이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황반에 문제가 있는지는 안저 검사 이런 거 해보면 되고요. 뭐 치료는 항산화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놓는다. 이거는 뭐 치료까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특징은 뭐다? 중심 시야는 손상되고 주변 시야는 보존된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물이 찌그러진다. 그래서 사실 황반변성은 요거 두 개만 특징이에요. 요것만 알았어도 모든 문제는 다 푸셨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시 여기는 백내장은 그냥 보세요. 수정체온탁, 뭐 눈부심, 뿌연시약 우리 교과서에 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2 번이에요. 자, 기억과 니은에 취해야 되는 자 얘기했죠. 기억에 들어갈 징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징후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그리고 체위. 제가 또 체위도 다 정리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체위가 요즘 계속 나오는 주제니까 체위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 나온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1 번 임상적 징후가 일단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억 친구가 뭐예요? 브로진스키, 케르니지고. "나 불렀니?" 하고 브로진스키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지금 1번 무슨 질환인 것 같아요? 브로진스키랑 케르니지고 나오는 거 뭐예요? 네? 그렇죠. 세균성 수막염인 거죠. 수막염도 세균성이랑 바이러스성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요런 증상까지 보이는 건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거죠. 세균성 수막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막 안에 뇌수막 안에 세균이 침투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뇌에 있는 신경계를 세균이 손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뇌에 있는 신경계를 손상시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막 과잉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경련이 일어나다가 경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균성 수막염은요. 뇌에 신경 손상이 오면서 어떻게 한다? 경직이 오게 돼요. 뇌 신경 제가 말했잖아요.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 가지고 경직이 오고 말초신경계에 손상이 오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도달을 못해서 이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직이 발생해요. 수막염이니까.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게 우리 과거의 시험은 브루진스키랑 케르니가 나왔어요. 브루진스키는 뭐라 그랬어요? 다리를 들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살짝 들고 다리를 이렇게 이게 머리를 살짝 들면 다리가 따라 올라오면서 "나 불렀니?" 그러면서 따라 올라온다 온다 그랬잖아요. 경직돼서 그래요. 몸이 굳어 가지고. 머리 따로 다리 따로가 아니라 경직됐으니까 같이 근육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케르니고 다리를 K자로 하늘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에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오면서 경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은 어차피 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 기억을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디에 경직이 흔하다? 목에 경직이 흔하다라는 거죠. 경부 경직이 흔하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자, 갑자기 학생이 쓰러졌어요. 호흡은 해요. 그런데 보세요. 반사는 있대요. 이 말은 쓰러졌으니까 의식이 좀 없네요. 그쵸? 선생님 의식이 없단 말은 없잖아요. 반사만 있고 호흡은 있고 수단은 있고 이런 뭐예요. 쓰러졌다. 의식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침을 흘리고 있대. 뭐 의식이 있든 없든 어쨌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이 칩이 기도로 흡입돼서 손상을 유발시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체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치기가 좋은 거죠. 아니면 "선생님 저 쪼금 더 다르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똑바로 앙마이로 눕히고 고개만 돌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체위라고 하면 치기가 제일 좋죠. 체위 자체는. 치기로 쓰시면 돼요. 뭐 이건 어려울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왜 얘를 앙마이로 눕히고 고개만 돌린다 이걸 많이 안 쓰냐면 경부가 이미 경직이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경직이 오는데 막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몸 자체 다 굽어진 애들이니까 옆으로 돌린다. 그래서 쓰는 게 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은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 나왔던 부분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 번이에요. 3 번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너무 또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게 나오고 쾌재를 불렀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췄지만 쾌재를 불렀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오마가 나왔잖아요. 제가 오마랑 오랜물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드디어 오마의 해가 나왔어요. 이제 뭐다? 오랜만 남았어요. 오씨 집안은 오랜만 남았어요. 오래 꼭 중요하게 보도록 하세요. 오마 분류치개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물론 이제 뭐 완전 초시인 분들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막 문제 "여러분 오마가 뭡니다." 막 이런 걸 내용을 잡아드린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떤 느낌으로 문제 풀지 이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왜? 공부는 어차피 5 월, 6 월에 계속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제가 늘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면 계산 문제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공식이 나오는데 "정의는 무조건 물어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평균 발생률에 사실 말했잖아요. "선생님 발생률에 목적을 쓰라고 했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죠. 목적을 써라, 정의를 써라, 의미를 써라, 의도를 써라.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다? 정의밖에 없다. 정의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발생률이 뭐예요? 발생률. 발생률 하면은 기억나는 키워드가 뭐예요? 그냥 발생률. 네? 그렇죠. 새로 발생한 환자. 신환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발생 환자. 이거를 뭘로 나눠줘요? 감수성자로 감수성자분의 신환율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감수성자로 나눠주는 게 발생률이란 말이에요. 감수성자는 뭐예요? 일정 시점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률은 키워드가 뭐다? 발생 가능성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발생률의 정의를 쓰시오. 발생 가능성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혹은 발생 확률. 돌려 말하면 뭐예요? 이 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 균의 특징과 우리 마을의 특징을 비교했을 때 이 균은 얼마만큼 우리 마을에 질병을 발생시킬 것인가. 발생 확률은 몇 프로가 있나. 그럼 첫 번째 우리 지역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감수자는 몇 명인가. 그리고 실제 환자 이 질병은 이 균은 우리 질병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질병을 유발시켰는가? 감수성자분의 발생자란 말이에요. 신환자. 자, 이런데 발생률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누적 발생률과 평균 발생률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발병률인데 발병률은 일단은 됐고 걔를 구별하진 않고 누적 발생률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한 그냥 이 발생률이란 말이에요. 일정 시점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감수성자들, 즉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실제로 발생한 일정 시점에 실제로 발생한 환자 수. 이게 누적 발생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은 뭐가 있어요? 평균 발생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평균 발생률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가요?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인년이 들어가야 돼요. 인년이. 2년이 아니에요. 인년이 들어가야 돼요. 인년. 인년분의 신환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 신환이라기보다 이제 실제 발생한 환자 수 이렇게 하는 거죠. 인년이 뭐예요? 인, 사람, 인간 수, 연, 검사 기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분자, 실제 발생한 환자.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뭐예요?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냐 이랬는데 선생님 모든 질병이 다 일정 시점에 다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질병은 어떤 시점에, 어떤 질병은 다른 시점에, 어떤 시점은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똑같이 연구해도 발생하는 시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토탈해서 발생 가능성을 구하고자 발생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그게 바로 뭐다? 돌려 말하면 평균 밀도라고 이게 이 평균 발생률은 평균 밀도라고 불러요. 평균 밀도라고 부르고 평균 발생률 뭐다? 인간이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연을 관찰한 기간 동안 다 합산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환자가 몇 건인지를 보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답을 쓰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봤어요. 평균 발생률은 여기 네 번째 평균 발생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생 밀도다.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인년이라 그랬죠. 인년은 뭐예요? 사람. 그쵸? 연구 대상자. 연은 뭐예요? 관찰 기간. 인년분의 신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다? 관찰 연구 대상자와 관찰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일정 질병의 순간 발생률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색깔이 어두우니까 사람 수, 즉 연구 대상자 수 곱하기 관찰 기간. 이거의 총합. 여기서 실제 환자, 질병 발생자. 이걸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는 뭐 당장 올해 또 나오진 않을 테니까 발생 밀도, 발생 가능 평균 발생률의 키워드는 발생 밀도. 인년, 즉 연구 대상자와 관찰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때 일정한 인구에게서 이게 인구에서 발생하는 순간 발생률을 측정한 거. 혹은 순간 발생률 못 쓰겠는데요. 그럼 뭐 분자를 써요. 실제 환자 발생률을 측정한 거. 사람과 기간이 다를 때 그 둘을 총합시키고 실제 발생한 환자 수를 계산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오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아, 이거 정말 올해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 니효가 이게 니플이 크요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음. 자, 이게 나왔죠. 닙이 나왔죠. 닙이. 닙도 봤죠. 왜? 제가 뭐냐면 닙이에요, 여러분. 니플 같죠? 니플이 어딨어? 니플의 요코는 크요예요. 니플이 크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죠? 국시에서 나온 우선순위 선정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우선순위 선정 도구라기보다는 기획 사업의 방법 중에서 보건사업 기획을 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에 대한 사정 도구로서 니프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닙이 크요, 뭐 이빅 이거를 이빅 크요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니프리 크요 막 이래도 됐어요. 자, 크효만 결론 뭐예요? 두 가지를 서술할 거 그랬으니까 크효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크는 이렇게 쓰는 거죠. 두 가지를 써라. 그러면 첫째, 건강 문제의 크기이다. 둘째, 해결 방법의 효과이다. 뭐 조금 더 쓰고 싶으시면 건강 문제의 크기는 유병률, 이완율, 사망률 등의 보건약적 중요도를 의미하며
더 쓰고 싶 교과서에 나온 대로 더 쓰고 싶으면. 해결 방법의 효과는 문제 해결 가능성으로 뭐 기술, 예산, 자원 동원 가능성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더 써서도 됐었고 얘만 썼어도 점수를 다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비크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다음 4번이에요. 이 4번 역시 4번은요. 뭐다? 정신간호가 나왔어요. 정신간호에서 공황 발작이 나왔죠. 또 역시 뭐예요? 공황 DSM-5가 또 나온 거예요. DSM-5가. 지금 다 DSM-5잖아요. 세 개 다가. 이거는 올해는요. 정시는 진짜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떠먹여 줬어요. 다 예상한 게 나왔으니까. 신체화 나왔죠. DSM-5 나왔죠. 증상학과 나왔죠. 다 예상했던 것들만 나왔어요. 이거는 정시는 정말 다 점수 밭이었고 마지막에 수용 전염 치료라는 것만 치료 기법이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없단 말은 현문사, 수문사에 없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거였어요. 자, 틀려도 되는 것도 제가 뭐 아까 제일 처음에 3개 얘기했고 신시센트에서 예를 들어서 2점 얘기했고 이거 2점 얘기하면 7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틀려도 되는 것들은. 아니면 뭐 선생님 저 황반변성도 못 썼는데요. 8점. 나머지는 다 봤고 예측했고 달달달 외우기만 했으면 쓸 수 있었던 것들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조금 키워드가 아쉬워서 감점 요런 건 당할 수 있지만 그래 봐야 10점, 1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만 65점, 7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인제 막상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낯서니까 실수가 있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나 사실 다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개 빼놓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까닥 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당락을 오고 가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 근데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제는요. 공항이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공항의 정의도 아주 그대로 주어졌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공항 발작은 이런 거다. 두 번째 뭘 줬어요? 공황 발작을 중재하는 방법을 줬어요. 아 이건 못 푼 사람 없어요.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대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번 위기 작성한다. 2번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엘리베이터 토로하고 그림 보고 3번 로비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보고 4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라. 이건 뭐예요? 무슨 방법이었죠? 내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서 불안 완화법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어떻게 한다? 불안의 위계를 작성해서 불안이 제일 낮은 것부터 내가 상상해 보고 불안이 높은 것부터 다 상상해서 스스로 불안 조절 기법을 연습한 다음에 실제 불안 상황에 노출돼서 낮은 것부터 불안이 오면은 나를 조절하고 높을 때 나를 조절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체계적 둔감법이었죠. 이거는 뭐 이런 거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치료 방법, 약물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정말 약물은 다 예상했던 약물들이 하나도 예상하지 않은 약물이 안 나온 게 없어요. 브로모크레틴까지 다. 이것도 뭐 체계적 중간법 이거 못 쓰면 솔직히 못 썼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체계적 중간법까지 못 썼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과연 시험에 맞는 사람일까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안 맞는 사람.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노출 반응 방지도 비슷해요. 자 물론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사례를 영수에게 적용해서 서술해 보래요. 그러면 영수가 아까 지금 어떤 애였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출시키라고요.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불안을 낮춰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이따 또 이제 뒤에서 답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수의 공황 장애를 봤더니 영수가 어떤 애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공황을 경험했대요. 가슴에 통증이 나고 엘리베이터 뛰쳐나갈 것 같아서 바로 응급실로 갔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누가 봐도 공황 장애인데 공황 장애 우리 진단 기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나타난다? 공황 발작이 나타나죠. 죽을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숨 못 쉴 것 같고 이런 공황 발작이 나타나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그 후로 영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했고 버스도 못 타고 친구랑 영화도 보지 않아요. 자 어떻게 돼요? 자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얘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회피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이 증상은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러면 네 얘가 이런 경험을
네, 요거 보세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험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때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할 것 같다. 다음에 또 이런 불안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만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나는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거다라는 거죠.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 있으면 우리 공황 장애라고 하는데 이 공황 발작에도 또 어떻게 한다? 이 공황의 자극에 대해서 또 나타날 것에 대해 두려워서 피하는 이상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노출 반응 방지하고 이 공황 발작에 관련돼서 명칭을 우리가 DSM-5 진단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단 기준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방송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과 촬영할 이 날에는 공부를 안 했다. 요것만 좀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또 다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계적 둔감법. 우리 아까 얘기했죠. 노출 반응 방지에 대한 내용을 써보라 이거였어. 노출 반응 방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영순이가 이름 까먹었네요. 영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요. 영수에게 대응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노출 반응 방지 내용을 영수에 대응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체계적 둔감법을 썼고 첫 번째 노출 반응 방지가 뭐예요? 일단 어떻게 하라? 노출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노출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출을 시켜도 불안이 감소되지 이게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이 반응 방지를 제가 작년에 수업하는데 막 헛소리를 해 가지고 막 되게 미안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반응 방지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요. 자, 일단은 기억하시면 노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노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을 자극에 노출시켰을 때 어떻게 돼요? 불안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불안 반응을 방지해도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반응 방지란 뭐다? 1번 불안에 노출시킨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2번 노출시켜도 더 이상 그 불안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반응을 방지시켜서 인식시켜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이게 두 가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출시킨다. 그다음에 불안을 감소시킨다. 왜? 불안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시켜서. 그러면 영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영수는 아까 뭘 타는 게 무서워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걸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영수는 어떻게 돼요? 첫째, 엘리베이터를 태운다. 이래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이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태운다 그럼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엘리베이터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불안 자극에 노출시켜서 그 불안 자극이 반응을 인지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반응 방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불안 반응을 줬으니까 이제 반응 방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노출해도 어떻게? 불안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얘는 엘리베이터 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다? 엘리베이터를 태워도 죽음이라는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뭘 시킨다? 불안을 감소시킨다. 키워드는 불안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건 부적응 행동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출 반응 방지에 대해서 쓸 때 키워드는 이거예요. 1번 노출시킨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노출시켜서 우리가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반응 방지. 불안 결과 발생 여부를 확인시키는 거죠. 하지만 불안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불안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감소되는 거죠. 불안이 감소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상 행동, 비정상 혹은 이걸 우리는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부적응 행동 이렇게 불러요. 부적응 행동이 감소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노출 반응 방지는 노출시켜서 반응의 결과를 보게 한다. 두 번째,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시키고 그로 인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죠. 불안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노출 반응 방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가 자꾸만 안 타려고 해요. 그 안 탈 나 또 불안이 발생 공황이 발생할까 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싶어. 이거를 증상명을 쓰라고 했는데 그거는 DSM-5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공황 발작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적응 행동의 변화가 있다. 이게 이제 회피 행동의 변화거든요. 요거는 DSM-5에 나와 있는 진단명이니까 심각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쓰냐 부적응적인 행동의 변화. 요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공황 발작에 의한 부정행적인 행동의 변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단명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DSM-5 진단 기준은 어쩔 수 없어요.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시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난임이죠. 또 오랜만에 왜 모성을 보니까 반갑죠. 난임은 일단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왔어요? 기초체온법. 여기는 배란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기초체온은 어디서 해요? 피임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뭘 봤어요? 배란에서도 보고 다 본 거죠. 방법을 측정하래요. 기초체온법 어떻게 측정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자세에서 구강 체온으로. 그쵸? 이렇게 체온을 측정한다. 뭐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한다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브로모크립틴 여기 클로미펜 나왔잖아요. 이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올해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지면 나온단 말이에요. 브로모크립틴이 나왔어요. 이것도 작년에 계속 따로 자료까지 자료 교과서에 있는 자료지만 계속 맞단 말이에요. 제가 브로모크립틴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젖 말리는 약이거든요. 왜? 프로락틴이 젖주잖아요. 프로락틴이 젖주면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젖은 교감이 활성화될 때 줘요, 부교감이 활성화될 때 줘요 이랬단 말이에요. 부교감이 활성화돼서 편안하게 됐을 때 프롤락틴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특히 아이가 유두를 빨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사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유즙의 생성을 자극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롤락틴은 유즙 생성을 자꾸 시키는 약물이에요. 예, 약물이라기보다 호르몬이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브로모크립틴은 뭐냐? 걔에 반대되는 약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약물이어야 돼요? 교감에 작용해야 돼요? 부교감에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니까 얘는 교감 작용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젖을 끊어버리라면서요. 교감에 작용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롤락틴의 분비를 억제시키겠죠. 그래서 젖을 말리는 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선생님 니은을 복용하는 목적을 뇌하수체 호르몬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를 먹는 목적을 뇌하수체 호르몬 사실 도파민은 뇌하수체 얘는 도파민 작용제인데 도파민 작용제는 기전을 쓸 거고 얘는 뇌하수체 호르몬은 아니죠. 뇌하수체 호르몬은 누구예요? 프롤락틴이요. 프롤락틴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도파민 작용제로서 프롤락틴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젖도 말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유즙도 덜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약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프롤락틴 생성이 억제되면 배란도 증진되겠죠. 그래서 이 프롤락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죠. 프롤락틴은 배란을 억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롤락틴이 증가되면 GnRH가 작용이 억제되면 대먹이 기전으로 억제가 이게 억제되면서 FSH, LH 분비가 저하되니까 FSH, LH 분비 저하는 배란을 억제시켰죠. 얘는 돌려 말하면 뭐예요? 프롤락틴의 활성을 억제시키니까 FSH, LH 분비가 증가되면서 어떻게 된다? 배란이 유도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 배웠던 약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험관 아기는 배란을 유도해서 여기서 과배란약 이가 바로 클로미펜이거나 클로미펜도 계속 강조한 약이에요. 그래서 과배란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황체 호르몬을 투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자 채취한 다음에 왜 황체 호르몬을 투여해요?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인데 왜 줘요? 그렇죠. 난자를 채취하면 나중에 난자를 도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자를 넣을 거면 황체는 이게 황체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황체 호르몬이 나와요? 황체에서 나오죠. 근데 과배란시킨 난자를 뽑았으니까 많이 뽑으면 20 몇 개, 30 몇 개까지 뽑는단 말이에요. 적게 뽑으면 6, 7개 뽑고. 그럼 황체가 멀쩡하겠어요? 너덜너덜하겠어요? 선생님 뭐 너덜너덜하고 쓰진 않아요. 바늘 주사기 바늘로 황체에서 30 몇 개의 난자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얘가 황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황체를 형성을 시키는 데는요. 치유가 되는 데까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원래 황체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데 황체 호르몬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돌려 말하면 뭐예요?
황체 호르몬의 기능을 쓰시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채취 후 HCG 기능 뭐예요? 육모성장 자금 호르몬은 임신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육모막, 육모암. 설마 육모암을 보려고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모른다고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 맞췄어요, 맞추시기도. 왜냐면 브로모크린 강조했거든요. 기초 뭐 이거 보세요. 체온은 어떻게 재요?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침상에 일어나기 전에 5분 전에 뭐 5 분이면 어때요? 전에 구강 체온 측정한다. 아까 이제 도파민 작용으로 프롤락틴 억제해서 FSH 생성을 증가시켜서 배란 유도한다. 다 했던 키워드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과배란에서 황체 기능이 저하된다니까요. 요건 써도 그만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좀 '네 이런 것까지 알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황체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기능? 자궁 내막 증신. 자궁내막 증식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목 이게 막 수정란 착산 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임신 유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HCG 임신 유보 확인. 정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만 이해 정확히 하고 공부 교과서만 똘똘하게 보시잖아요. 점수가 낮은 게 이상한 거예요. 점수가 예 제가 정말 선생님 진짜 미친 듯이 교과서 공부했고요. 키워드 미친 듯이 외웠고요.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신등을 열심히 해야 돼요. 돌려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미친 듯이 공부를 방향성 있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에 한계가 오죠.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해요. "아 나는 대학교 때 다 외웠는데 내가 늙었나 봐." 아니라고요. 대학교 때도 못 외웠어요. 양이 적어서 그냥 외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대학교 때도 여러분들한테 한 몇 개월 주고 "이거 다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3-4 학년 졸업한 애들 다 붙어야죠. 의외로 병원에서 1-2년 재수 1-2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왜? 공부 방법을 터득하거든. 아 이해 안 되면은 내가 이거 사전 테스트 외워도 거기서 물어보면은 내가 쓸 수 있겠어. 하지만 다른 데서 물어보면 못 쓴다니까요. 그런 게 사고의 확장은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거 명심하시고 교과서를 이해의 시작은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것부터 해요. 자 그다음은 6 번이에요. 자 선생님 아 이것도 또 한 거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산후조리원 냈는데요. 신생아실에서 추가 검사를 좀 해야 된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6 종의 질병에 대한 필수 선별 검사를 하래요. 자 이 검사 명칭을 쓰래요. 이거 무슨 6 종의 질병 무슨 질병인지 기억나죠? 다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눈이 막 눈동자가 흔들려요. 자 왜예요? 그렇죠. 선천성 대사 이상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하라 그랬어요? 진단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는 건 고위험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1번 염색체 이상 혹은 유전자 이상, 2번 대사 이상. 이 두 가지가 엄마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선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염색체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다 죽어. 다운 증후군이나 터널 증후군 몇 개 빼놓고. 그런데 고칠 수도 없어. 걔들은 그냥 가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이거고 대사 이상은 뭐다? 고칠 수 있어. 왜? 대사가 안 되는 건 그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잘 소화가 흡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도움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출산한 지 막 2-3 일에서 1 주일 내에 빨리 파악한다니까요. 그래서 호르몬을 넣어 주거나 효소를 넣어 줘서 치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6 개의 질병 갈락토우즈혈증, 페니켈토놀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풍 당뇨증이라든지 아니면 효소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든지 등등등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질병에 대한 검사예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런 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또 준비해야 돼. 물론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곧 2-3 일 내년이면 내년 2-3년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아기 피 검사했더니 아니 이거 맹걸 아까 이 4 가지에다가 플러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 플러스 그 선천성 그 부신 과형성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걸려 버렸어.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 걸렸대요. 이것도 갑상선 나온다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내분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분비가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 그런데 부신 위기 나왔다. 그쵸? 그전에 외소증 나오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나왔다. 안 나온 건 갑상선이다. 갑상선은 그러면 성인 갑상선, 애들 갑상선 꼭 기억해라.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약물이 안 나왔거든요. 진단명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셔야 돼요.
부신 하지만 지금은 갑상선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지만 부신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신도 부신 위기만 나왔었으니까 쿠싱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얘 갑상선이어서 약 먹는데요. 언제까지 먹어요?" 우리가 얘기했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자성 갑상선 대사 이상 검사. 이건 뭐 이제 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선별 검사 나왔으니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거고. 자, 그다음에 진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천성 네, 그래 어디가요? 선천성 갑상선 이상증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선천성 갑상선 대사 이상, 이상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 얘는 다른 말로는 크레아틴병이라고 불러요. 문제에서 크레아틴병 이래도 아 맞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면 얘의 특징은 일단 뭐예요? 뇌하수체는 멀쩡하죠. 근데 어디만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된 거죠.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한다? T3, T4가 선천적으로 일단은 낮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 때죠. 왜냐면 이거 우리가 아까 언제 검사한다 그랬어요. 7일 이내에 태어난 지 7일 이내에 검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낮아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낮아질 거지만 7일 이내는 낮아져 있지 않아요. 왜? 엄마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막 낮아져 있지는 않아요. 낮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상 이렇게 써도 돼요. 혹은 다소 낮다 괜찮아요. 하지만 얘는 정상이라는 건 어떤 정상이에요? 엄마께 정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하수체가 보기엔 이거 엄마 거만 받은 거 가지고 쓰면 부족할 텐데 왜 본인 거 안 내지? 그러면 내게끔 자극해야 되겠다. 뇌하수체에서 뭐다? TSH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TSH는 높아져 있고 T3, T4는 정상이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혹은 수치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다음에 약물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얘는 평생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뭐 평생 복용해야 돼요.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랑 달랐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지금 안 나왔으니까. 약물로만. 증상은 뭐 얘 반대 증상이니까 대사가 활발해서 T3, T4가 되게 높은 건 알겠는데 얘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T4가 높으니까 얘가 높으니까 어떻게 된다?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제가 갑상선 호르몬 그러면 대사, 성장, 지능 이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키워드는 딱딱딱 떠올라야 돼요. 신경 그럼 말초 운동 떠올라야 되고 갑상선 그러면 대사, 지능, 그 성장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대사가 항진되니까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서 계속 만들어내니까 우리 몸에는 요오드는 다 쓰잖아요. 그러면 약물은 어떤 약물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 약물로만 지금 볼게요. 어떤 약물을 써야 돼요? 요오드를 가지고 갑상 요 예 요 요거 지울게요. 그냥 갑상선으로 써 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써야 되는 거죠. 요오드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쓰면 아무리 얘가 갑상선이 만들고 싶어도 호르몬을 못 만들면 그만인 거잖아요. 이게 PTO라든지 메티마졸이었죠. 지금은 가볍게만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약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방사선 약물이 있었죠. 마시는 루골용액 아니면 방사선 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약은 어떤 약물이에요? 그렇죠. 갑상선 세포를 파괴시켜서 아예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메티마졸이나 이게 메티마졸이나 아니면 PTO 요런 약물은 갑상선의 호르몬만 합성을 억제시키는 거니까 일정 시간 장기간 먹어요. 얼마 정도? 2년 내로. 하지만 그 이상은 먹지 않아요. 그 이상 먹을 거면 떼어내요 갑상선을. 왜냐면 부작용이 무가리쿠증이라는 백혈구에 의한 부작용이 커서 한 일시적으로만 먹여요. 처음에 한 번에 많이 먹이면서 서서히 양을 줄이는 거. 이건 다시 교과서에서 보세요. 방사능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러다 보니 하지만 뭐 세포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라 갑상선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니까 나중에 세포가 좀 재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빠르게 안 나오게 하고 싶은 경우, 갑상선 위기, 갑상선 수술 준비 뭐 요런 거일 때 쓴다.
요거는 다시 한번 약물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7번 문제를 풀게요. 자 7 번은요. 정신간호였죠. 저 정신간호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정신간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DSM-5 다라고 얘기했어요. DSM-5에서 무조건 나와요. 진단명을 물어보든 진단 기준을 물어보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치료 방법을 물어보든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가 10 살인데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친구와 놀 시간이 없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머리가 아프네요. 두통 왔죠. 배 아프다, 복통이 왔어요. 학원에 가기 힘들대요. 점점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자지 못해요. 수면 장애, 섭식 장애가 있는 식욕 장애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왜냐면 애가 머리 아프다고 하고 배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유추돼요? 뭔지 몰라도 증상이 나 있어. 애가 증상은 있어. 요거 보시죠. 증상은 있어. 하지만 뭐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야. 이게 무슨 질환이었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죠. 그리고 인제 아이는요 소아 우울증이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통과 복통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통과 복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증상이면서 "뭐와 다르다?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가 혼날 것이 싫어서 학교에 안 가려고 만들어낸 증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애가 실제로 머리가 아픈데 원인은 없어. 증상은 있지만 원인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신체적인 원인이 없는 거죠. 정신적인 원인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애가 원인은 없지만 증상도 없지만 애가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증상의 명칭 뭐예요? DSM-5 증상명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과의 차이점을 쓰라. 이 DSM-5의 진단명을 기억 쓰고 니은 진단명을 쓰면서 이 특징을 니은과 다른 특징을 비교해서 쓰라라는 거죠. 여기서 진단명 쓰는 거 1점, 차이점 쓰는 거 1점이다라는 거죠. 이 증상의 명칭 두통, 복통은 지문에 제시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디귿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나왔잖아요. DSM-5의 진단명을 쓰고 차이점을 쓰라는 건 뭐예요? 이 꾀병과 관련돼서 두 개의 차이점에 관련된 키워드를 쓰시오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신체화를 먼저 봤는데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요. 다시 말해서 일단 뭐다? 이게 여기 요 아이를 이렇게 놔두고 볼게요. 이 아이는 증상은 너무 안 보이니까 증상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객관적인 원인 즉 신체적인 원인은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원인, 신체적인 원인. 하지만 뭐는 있어요? 우울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원인은 있다라는 거죠.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 자, 실제 신체 증상은 있지만 객관적인 신체의 문제는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의 문제를 발현시키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체화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체화 증상인 거죠. 신체화 증상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를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신체 질병 장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환장애는 여러분들이 DSM-5 TR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용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정신간호학 교과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환장애라고 쓰는 분들이 많아서 교수님들이 전환장애라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질병, 불안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얘는 뭐였어요? 얘는 일단은 사실 이 중에서 얘가 진단명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뭘 물어봤어요? 증상명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에요? 신체화 증상이죠. 물론 이 신체화 증상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진단명이냐? 신체 증상 장애인데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신체화 증상은 어떤 것들이냐? 일단 원인은 심리에서 발생해요.
원인은 심리에서 발생하고요. 뭐다? 객관적인 신체 증상은 객관적인 신체 원인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신체 원인은 없는데 신체 증상은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장애인데 키워드는 뭐예요? 뭐하고 뭐를 구별해라? 꾀병과 구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꾀병과 구별하라고 했을 때 꾀병은 먼저 신체화 증상은 키워드가 무의식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의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자, 신체화 증상은 어떻다? 그러니까 정답을 쓰는 건 신체화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꾀병과 구별하는 건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요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신체화 증상은 뭐다? 무의식적으로 원인이 발현돼요.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의도도 없어요. 무의식적인 의도에 의해서 발현돼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죠. 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학교 가기 싫으니까 가짜로 증상을 만들어낸 건 우리가 꾀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꾀병은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의식적인 회피 목적의 행동으로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키워드를 보세요. 신체화 증상은 뭐다? 무의식적인 증상에 의한 무의식적인 기전에 의한 증상 발현이다. 꾀병은 뭐다? 의식적인 증상에 의한 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짜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무의식적으로 실제 증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다? 의도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꾀병은 어떻다? 의도적으로 본인의 증상이 통제가 가능해요. 의식적으로 이 증상을 만들어냈고요. 의도적으로 일정한 목적하에서 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 증상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해소가 되면 증상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도 이 키워드를 넣어서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의 명칭은 신체화이다. 그리고 어떻다? 꾀병과 비교하시오. 그러면 신체화 증상은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무의식으로 발현되는 실제 증상이지만 그 증상은 의도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반면 꾀병은 어떻다? 실제로 증상은 없지만 의식적으로 일정 목표를 가지고 증상을 만들었고 그 증상은 목적이 해소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 의도와 무의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뒤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신체화 증상의 차이점.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꾀병과 구별하실 게 허위성 장애예요. 요거는 조금만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아서 더 추가로 가져왔어요. 허위성 장애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민하우젠 증후군이에요. 뭐다? 실제로 병이 없지만 본인이 병이 있다고 믿고 가짜 환자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이 없어요. 하지만 병이 있는 것으로 행동하면서 유도해요.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환자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스스로 약을 먹거나 상처를 내고요. 아픈 척을 하죠. 반면에 꾀병은 뭐다? 실제로 병이 없어요. 얘는 병이 있다라고 자신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민하우젠 즉 허위성 장애는. 하지만 꾀병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병이 없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가짜로 병이 있는 척을 하는 거죠. 얘는 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요. 민하우젠 증후군 같이 허위성은요. 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다.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성 장애는 수술을 해쳐요.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를 해하거나 자식을 해하거나 이러면서 환자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만 꾀병은 목적 달성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치지 않고 본인이 치료 검사 같은 거 안 받으려고 하면서 빨리 목적만 달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신체화 장애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사실 올해 또 나온다. 이거는 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전환 장애가 DSM-5 TR에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신체 증상 장애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실제 증상은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라고요? 원인은 객관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신적인 원인은 있죠.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원인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디가 아파요? 불수의근이 아파요. 두통, 복통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통증이 삶의 질을 저하시켜요. 과도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요. 본인은 진짜로 아프다고 느끼고 있죠. 하지만 원인만 객관적인 원인이 아닐 뿐이다라는 거죠. 질병 불안장애는요. 신체 증상은 거의 없어요. 신체 증상은 없고 단지 질병 염려만 굉장히 심하죠. 본인이 증상은 없지만 나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역시 또 6 개월 이상 지나고요. 이 질병 불안 증상에도 역시 의학적 결과는 정상이죠. 하지만 믿지 않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예를 들어서 "나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나 뭔가 배가 좀 이상한데 암인가?' 질병은 증상은 뭐 암에 대한 위암에 대한 증상 얘기해 보면 하나도 말을 못 해요. 하지만 "나 암 같아, 암 같아." 질병 불안이 있죠. 병원에 가면 객관적으로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 위암이 아니면 유방암인가 봐. 또 유방암 괜찮은가? 유방이 왠지 아픈 것 같아.' 증상은 없어. 또 검사하면 정상이야.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병식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지보다는 불안이 가속되는 거. 그래서 질병에 대한 발생 우려를 계속 질병으로 심화시키는 거. 이거는 6 개월 이상 진행된다. 질병 불안증인 거죠. 자세한 내용의 원리는 다 자아의 불안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 거예요. 전환 장애는 신경학적인 증상이에요. 즉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수익은의 이상 증상, 마비나 발작, 실명 등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요. 얘는 6 개월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발생해요. 하지만 뭐다? 그 증상은 실제 발생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하지만 객관적인 원인은 신체학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신경계 손상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으로만 있고 신체적인 신경계는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주로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발생하고요. 만족스러운 무관심을 보이게 돼요. 왜? 신경적으로 불안이 신체 증상, 수의근의 이상 증상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이상 증상으로 불안이 해소됐어요. 나중에 수업 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일단 비교 정도만 해 드리고 왜냐면 이 질병 발생의 기전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수업 중에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험에서 뭐가 나왔느냐? 뭐가 나왔죠? 귀인 양식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귀인 양식이 있는데 우울에 취약한 사람의 귀인 양식은 부정적이어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 이랬을 때 이 귀인 양식을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귀인 양식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럼 사실 보건 교육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학을 보건 교육에 접목시키는 문제가 요즘 가끔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건 교육에서 많이 다뤄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귀인 양식이 그러니까 우울에 취약한 사람이 귀인 양식은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강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귀인 양식을 취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건을 대하든 부정적인 사건을 대하든 이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원인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답만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귀인 양식은요.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적 귀인해요. 내 잘못이야. 그리고 안정적인 거예요. 나는 원래 못해. 그리고 나는 모든 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우울에 되게 취약해. 근데 귀인을 부정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뭐다? 다 안 되는 원인은 그냥 부정적으로 뭔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고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아우 뭐 나란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나 원래 못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 어차피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내적 귀인, 안정적 귀인 그리고 또 어차피 안 될 거였어. 전반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긍정적인 사건,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은 잘 된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귀인을 이렇게 반대로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놓고 볼까요? 내가 보세요. 우울증에 취약해.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은 '내가 문제였지.' 이렇게 본다라든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의비잖아요, 우울에 취약한 사람은.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였어.' 그리고 설령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통과했어. 그럼 사실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어. 내 열심히 한 방법이 먹혔구나. 다음에도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울했기 때문에 세상을 삐딱하게 본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아유 운이 좋았네 이번에. 외쪽에 기이네요. 그리고 뭐다? 이번만 잘 된 거야. 불안정에 기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만 해당되는 거야. 특수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울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보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사실 완전히 반대로 본다기보다는 귀인을 어디에 기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울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긍정 섞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했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보고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번만 잘못됐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질병과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뭐다? 부정적일수록 내면적으로 '문제가 원래 안 될 거다.'라는 결과를 그리고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이거는 우연히 잘 된 것이다. 어쩌다가 한 번 잘못된 것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요런 쪽으로 기인을 한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반대로 기인하게끔 우리는 그러니까 우울이 걸린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기인을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인 요법들은요. 간호학에서라기보다는 교육학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간호학의 교육학의 내용을 다 집어넣는 순간부터 공부의 양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이걸 떠나서 '아 교육학도 정확하게 해야지 간호학에서 2점 정도는' 이게 사실 오늘 1 점이었지만 1-2점 정도는 더 잘 받을 수 있겠다. 교육학도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는 추세구나. 요 정도의 문제의 흐름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예요. "선생님 아이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배가 작아요. 아이고 어제가 임신 32 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뭐다 1번 양수가소증으로 진단받았어요. 아이고 저는요 전자간증이 있어서 양수가소증이 됐대요." 우리가 양수가소증 봤거든요. 양수가소증은요 양수의 양은 얼마 이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유 한 팩. 500 이하가 500 이하로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얼마 이상이면 양수 과다증이에요? 2000. 그렇죠. 1 리터가 2개 있으면 과다요. 이렇게 CC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CC로는 많이 안 물어봐요. 왜? 550 이라고 해서 뭐 어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정확하게 물어본다? 양수 지수로는 물어보는 거죠. 양수도 양수 지수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는데 나왔죠. 양수 가소증의 양수 지수. 양수 지수라는 건 양수 포켓에서 센치를 재어서 이 양수 포켓 즉 양수 포켓이라는 건 양수가 들어있는 검은 부위거든요. 이 부분에 센치를 더한 게 5 센치가 안 되면 이러면 이제 양수 가소증인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외우시는 부분이고 양수 가소증은 사실 우리가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원인은 신장 문제예요, 위장 문제예요. 양수가 과소하다는 건 소변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신장계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양수 과다증은 못 먹었다는 얘기죠. 태아의 위장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뭐 때문이다? 엄마가 전자간증이 있어서 그렇대요. 엄마가 전자간증이면 왜 양수 가소증이 걸릴까요? 물론 이유는 답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간증을 또 보셔야 돼요. 전자간증에 또 이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자간증 키워드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아직 공부를 같이 안 하셔 가지고. 자 그다음에 뭐다? 병원에서 무자극 검사를 이 무자극 검사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자극 검사의 목적 그리고 반응 정상의 기준을 설명하셔. 사실 작년에 이거 다 쓰셨어요. 왜냐면 반응 이거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요 무자극 검사 다 쓰셨고요. 양수 가소증 양수 지수도 거의 다 쓰셨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다 맞춤 문제였어요. 전 자간증도 맞췄는데 그 맞춤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둘의 관계를 못 외웠는데요." 전자간증만 알면 되는 문제예요. 자 전자간증은 일단 기억해 보세요. 뭐예요? 전자간증은 엄마에게 모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인 증상이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추가로 단백뇨 그리고 또 추가로 부종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전자간증이에요. 고혈압 나타나고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엄마가 고혈압이야? 엄마가 부종이야? 엄마가 피가 많네. 그러면 애한테 뭔가 덜 가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양수 가소는 소변을 못 내보내면은 신장에 문제로 발생하는 건데 신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예 만들어내는 체액량이 부족해 버리면 양수 가소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부분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건데 자 1 번이에요. 양수 지수는 5 센티 이하다. 요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시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예 전자간증도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요 부분까지 진도를 안 나가서 자 전자간증이 뭐냐면요. 엄마가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인부가 고혈압이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부가 왜 고혈압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부가 왜 고혈압이 될까요? 원래는 고혈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스타트부터 시작할게요. 임신하면은 혈액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왜? 1.5배 이상이 필요해요. 왜? 애한테 주고 아야 되잖아. 내 몸에 지금 혹이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내 몸에도 혈액이 대사를 증진시켜야 되는데 뱃속에는 아이한테까지 대사를 증진시켜야 되니까 엄마는 임신하면요 1.5 배의 혈액량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몸에 갑자기 혈액량이 늘었어. 애한테 가. 그럼 엄마 혈압 증가해요, 안 해요? 엄마가 혈액량이 늘었어. 애한테 귀환하는 애한테도 가지만 또 와. 엄마가 혈액이 이렇게 혈압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 정상적으로는 안 높아져요. 왜 안 높아질까요? 우리가 혈압이라는 건 혈액이 많으면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엄마한테 기환혈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혈압이 안 높아져요? 사 신체적으로는 엄마가 혈액을 막 증가시켜요. 그리고 왠지 엄마가 혈액이 증가되면 혈압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애가 있다 그래도 혈량이 막 1.2배 이상 애가 해 봤자 1.2 배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 몸에 1.2 배면 이만해야 되잖아요. 1 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60 센티라고 하면 애가 80 센티여야지 그래야지 내 두 배인데 내 절반인데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애는 쬐깐하잖아요. 해 봐야 뭐 몇 센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피가 1.5 배로 늘어. 그러면 나한테는 피가 일단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피가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혈압이 안 높아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가 임신했는데 피가 많아지는데 혈압이 안 높아지지?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임신하면 우리 몸에 뭐가 달라져요? 모성은 항상 뭐로 시작해요? 호르몬으로 시작하고 호르몬으로 끝나요. 왜 모성에서 제가 "왜요?" 그럼 무조건 호르몬에서 답을 찾으세요. 무조건.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다 맞을 때 무조건 호르몬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호르몬이 태반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태반 호르몬들은 뭐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혹은 프로스타글란딘 뭐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혈관 확장. 프로게스테론은 혈관 탄력성 저하. 피는 전신에 피가 많아지는데 같이 혈관도 다 부어 있다고요. 부었다기보다는 다 확장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도 많지만 혈관도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혈압은 혈관이 좁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압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다 확장시켜서 혈압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어야 되는데 왜 고혈압이 그럼 발생했겠어요? 원래 인부는 아무리 피가 많아도 혈압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자간전증은 고혈압이 나타났대요. 왜 인부가 고혈압이 나타났어요? 왜라고 물으면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호르몬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는 호르몬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간증에 걸리냐면 늙은 사람들. 노산모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왜?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임신하면 에스트로겐 빵빵 프로게스테론 빵빵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노산이라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혈류는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된다? 혈관이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이게 임신성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자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해요? 혈압이 막 높아지니까 혈류가 막 많아지고 간질강 쪽으로 이동하면 뭐 부종도 발생할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단백뇨도 발생할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단백뇨도 발생할 거고. 요 기전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 중에 볼 거고 우리가 지금 자간전증의 메인을 볼 건 아니니까.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엄마가 지금
임신성 고혈압으로 혈관이 다 좁아졌어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그쵸? 그러면서 엄마만 피가 많아. 그러면 태아한테 피가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왜냐면 엄마 혈관들이 지금 다 좁다면서요. 아니 태반도 다 혈관이 빵빵 늘어나야 태아한테 혈액이 많이 갈 건데 지금 호르몬 불균형으로 혈관 확장이 저해돼서 어떻게 된다? 다 이건 다 안 써도 돼요. 이건 이해용이에요. 태아한테 가는 혈액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왜 피가 많아졌어요? 태아한테 혈액을 보내려고. 왜 호르몬이 혈관을 확장시켰어요? 태아한테 혈액을 많이 보내려고. 그렇죠. 그런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혈관이 좁아지니 엄마는 혈압이 높아지고 태아한테 가는 혈관들도 다 좁아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아한테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태아한테 혈액이 잘 못 간다." 이 말을 태반 관류 저하라고 불러요. 태반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좁아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간전증 하면 태반으로는 혈액이 덜 간다. 태반 관류 저하다. 이 키워드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물론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자간전증? 엄마가 혈압이 높지. 엄마 혈관이 좁아졌겠네. 태아한테 혈액이 잘 안 가겠네. 이게 자꾸 떠올라야 된다고요. 태반관증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아가 혈액이 감소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 생성도 감소된다고요. 그쵸? 혈액 공급 저하, 소변 생성 감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양수 가소증의 기전이 나왔잖아요. 양수 가소증은 신장에서 소변을 덜 배출하거나 아니면 뭐다? 아예 혈액이 부족해서 체액이 부족해서 소변을 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 생성이 감소됐으니까 양수 생성이 감소돼서 양수 가소증이 발생했다.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 무자극 검사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자극 검사는 여기서는 좀 메인으로 안 보고 수업 시간에 메인으로 볼게요. 무자극 검사는 일단 하는 일이 뭐예요? 안 본다 그러고 또 보네요. 무자극 검사는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아이 태아의 그렇죠. 심박동수와 또 뭘 봐요? 정확히는 무자극 검사는 뭘 보는 거냐면요. 자율신경계가 잘 발달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태아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태아의 모든 거에 대한 발달은 28 주에서 32 주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28 주에서 32 주에 뭐가 발생해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28주 지나고 32 주쯤 됐어요. 그러면 32주 지나서 이게 태동 측정을 하거든요. 자 이때는 뭘 하느냐? '아 얘가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다 자리를 잡았겠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신경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잘 자리를 잡았는지 볼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외부에서 자극을 느끼면 교감이 활성화되면서 알파, 베타1, 베타2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알파로는 혈관이 수축되고 베타는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고 베타2는 호흡기가 확장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준다. 그러면 태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박동이 증가되겠죠. 반대로 태아는요. 자기가 태동을 하는 것도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좀 지울게요. 자극 검사하고 무자극 검사가 있고 자극 검사가 있는데 둘 다 뭐예요? 교감신경계 혹은 자율신경계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무자극 검사는 우리는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 본인이 태동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태동으로 꿈틀하면 그게 본인한테 놀라지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스스로가 자극을 주고 어쨌든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박이 막 뛰겠죠. 심박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 검사는 뭐냐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태아가 자궁 안에 들어 있죠.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건 어떻게 돼요? 자극을 수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젖꼭지를 꼬집으면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젖꼭지를 꼬집는다라든지 아니면 옥시토신을 투여한다라든지. 이렇게 옥시토신이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태아가 이 자극에 맞춰서 심박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겠다.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건 자율신경이 발달했을 때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 뭘 검사해야 돼요? 당연히 태동 검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박동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거 잠깐 여기 이게 요거 전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심박 태동이 있을 때 스스로 자극을 주는 거죠. 태동이 있을 때 뭐다? 심박수 변화가 당연히 태동이 있으면 심박동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죠. 심박동의 변화가 15 이상 이거 작년에 계속 외우라고 외우라고 해서 다 외우셨어요. 15 이상 증가하고 또 어떻게 된다? 이게 15초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2회 이상 나타난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정상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이거는 무자극이니까 태동이에요. 자극 검사 쓰시오. 그러면 옥시토신 투여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국지를 꼬집을 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적국지를 꼬집으면 또 옥시토신 반응이니까 옥시토신 반응으로 심박동의 가속이 뭐 몇 회 이상 증가되면 반응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결과였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목적 자율신경계 확인한다는 게 목적이라. 교감신경계의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한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교감이 발달하면 태동을 주면 심박동이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일 때인데 심박동이 저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의심해요? 얘 뭔가 문제가 있네. 왜 교감신경이 항진됐는데 심박동이 저하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감신경계가 발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발달 문제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이 저하의 특징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이걸 저하를 하강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어떤 하강이 있어요? 조기 하강이 있고 혹은 만기 하강이 있고 혹은 지연 하강이 있고 같은 말이에요. 지연 하강. 혹은 불규칙 하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이거 요 부분은 나중에 볼게요. 요 부분까지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수업이 안 나갔으니까 어차피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다? 우리는 뭐다? 자율신경의 반응을 확인해서 자극을 줬을 때 심박수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만약에 상승이 아닌 저하다. 그러면 거기 내에 있는 자궁 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심박동의 변화가 없는 거는 자극에 의해서 태동을 줬는데 심박동의 저하가 없는 건 어떤 게 원인일 수 있다? 태아한테 산소가 잘 안 갈 때. 이럴 때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심박동이 변하려면 심박이라는 건 산소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에 뭔가 흐름이 문제가 있을 때 심박동이 제대로 안 뛴다. 왜냐면 태동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어떤 때? 뭐 탯줄이 꼬이거나 아니면 아두가 압박돼 가지고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요 정도만 자율신경의 발달로 인해서 심박동의 태동으로 인한 심박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궁 내부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저산소증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8번이에요. 자 선생님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아이고 우리 봤는데요. 그다음 이제 9번 문제죠. 아 이것도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체액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체액은 탈수나 설사 요런 거니까 요런 거 중심으로 보도록 하세요. 네, 탈수나 부종 요런 거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보도록 하세요. 뭐가 나왔어요? 탈수가 나왔어요. 탈수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늘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자, 우리가 균형 불균형은 체액 균형 불균형, 산염기 균형 불균형, 전해질 균형 불균형이 있는데 우리 어떻다? 체액 불균 이게 전해질은 정말 사실 다 나왔고 나트륨, 칼륨, 칼슘이 나왔는데 작년에 칼슘이 나와서 다 재작년이었죠. 작년 기준으로는 칼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나트륨이다. 그런데 전해질보다는 나오면 체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산염기는 무조건 1점으로 나온다. 이게 그냥 우리가 늘 예측하는 이게 기초 간호의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올해는 탈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부종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탈수인데 탈수에 뭘 물어요? 산염기. 물어봤어요. 수분전에 이제 다 1점으로 나올 거라는 거랑 수분전에 이제 안 나온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탈수가 원인이 설사였대요. 설사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대요.
자, 우리 대사성산증은 뭐예요? 그렇죠. 일단 대사성산증은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소가 많고 그쵸? 그리고 이 수소가 그리고 염기성은 즉 중탄성 HCO3가 염기잖아요. 중탄산염은 저하됐는데 이렇게 저하된 원인이 대사 때문이다. 왜냐면 호흡성산증은 호흡 때문이다. 근데 얘는 대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은 어떻게 시킨다? 보상은 어떻게 시킨다? 완충계가 보상시키고 완충계가 중탄산염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보상시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상시킨다? 호흡계가 폐가 탄소를 내보내면서 보상시키고 또 신장계가 보상시킨다. 소변을 증진시켜서 보상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근데 일단 설사로 대사성산증이에요. 우리 대사성산증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건 뭐예요? 수소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중탄산, 이게 대사성산증. 중탄산이 너무 많이 소실돼서 발생하는 대사성산증.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 음이온, 격차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내 설사로 인한 대사성산증이면 어느 게 원인이겠어요? 그렇죠. 중탄산염이 많이 배출돼, 이게 설사로 중탄산염이 많이 배출돼서 발생하는 대사성 산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빨리 얘를 교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탄산염을 넣어주는 게 제일 빠른 교정이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산증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에서 나트륨 불균형이 나왔는데 나트륨 불균형도 우리 나트륨 그러면 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수분과 신경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트륨 하면 우리 뭘 기억해요? 수분과 신경 이거죠. 신경은 우리가 일단 신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경은 뭐 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제가 늘 나트륨 칼륨 챔버라고 하잖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활동 전압 증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경이 나오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 혹은 저는 챔버라고 했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여기 펌프라고 주어졌으니까 펌프에 의한 뭐다? 활동 전압 증가 혹은 이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니까 활동 전압 변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왔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왔잖아요. 늘 나온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수분. 제가 나트륨의 수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삼투압이라고요. 이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칼륨 펌프 시험에 나왔고 세포 탈수. 나트륨에 의한 세포 탈수는 삼투압과 연관이 있겠죠. 탈수는 수분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다 뽑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키워드를 내가 아는 추가적인 키워드를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답을 보기 전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의 이유. 설사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이유. 뭐라고요? 중탄산 소실이라며요. 그쵸? 그리고 보상하기 위한 기전 한 가지. 보상하기 위한 기전은 완충계, 호흡계, 신장계가 있는데 설사로 내보냈으니까 사실 소변으로 좀 보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충계는 빠른 보상 맞아. 이거 써도 돼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산증의 보상 기전은 뭐예요? 호흡계 기전이잖아요. 뭐? 후즈말. 이거 물론 셋 중에 하나 써줘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한 답은 왜냐면 완충계는 굉장히 빠른 호흡은 보상은 맞는데 보상의 효과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계, 신장이 보상을 많이 했는데 설사였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보다는 호흡으로 배출시키는 게 훨씬 더 보상이 빠르다라는 거죠. 네, 뭐 셋 중에 하나 써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저는 호흡계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뭐 어떻게 문제 나왔냐? 니은의 혈청 용도 유지 방법을 서술하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자,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혈청 농도를 유지한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트륨이 혈청 농도를 유지하고 싶대요. 그 말 돌려 말하면 지금 나트륨의 양이 부족한가 보죠. 그쵸?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트륨의 혈청 많다 적다 뭐 상관 부족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해요. 나트륨의 혈청 농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세포 안에 있는 칼륨과 반응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혈청 내에 있는 나트륨은 세포 내로 이동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작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은 그러니까 혈청 내로 유출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라면 반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 탈수.
세포 탈수 문제가 뭐예요? 기전. 아이 나트륨인데 탈수가 일어났다. 그럼 뭐밖에 안 떠올라요? 아이고 저 나도 이거 뭐냐 삼투 아니야? 이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세포 탈수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나트륨은 어디 있었던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고나트륨 혈증인 거죠. 고나트륨 혈증은 혈중에 증가된 나트륨은 삼투압에 의해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혈청 내로 그러니까 혈관 내로 유입시킨다. 이러면 세포는 탈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 키워드는 삼투압, 얘 키워드는 나트륨 칼륨이 서로 이온 교환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답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해가 됐다면 사실 4월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오늘 들은 내용 자체가 "선생님 저 이거 사실 키워드도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간혹은 몇 개는 뭐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80%의 키워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월까지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은 쓰는 걸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키워드, 기억! 기억은 뭐예요? 중탄산 소실이라고요. 이거는 당연하죠. 산증은 무조건 기억하시는 게 수소 증가, 중탄산 감소 요것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보상 기전은 대표적인 게 호흡성 보상으로 빠르고 과다호흡, 쿠즈마 호흡이잖아요. 쿠즈마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면 제가 탄산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산도가 낮아진다 이런 거죠.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이용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바깥에 만약에 세포 외로는 나트륨을 이제 제일 처음에 칼륨은 우리가 제일 처음 칼륨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칼륨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세포 외로 나트륨을 이제 끄집어내고 내보내고 세포 안으로 칼륨을 이동시킨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쓰고 싶다 그럼 반대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세포 외액의 농도를 만약에 반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뭐다?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을 유출시키고 세포 혈청 내에 있는 나트륨을 유입시켜서 오케이 그러면은 고나트륨 혈증을 교정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키워드가 삼투압이잖아요. 고나트륨 삼은 삼투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세포에 있는 삼투압으로 세포 내 수분을 혈장으로 유입시켜서 세포 탈수를 유발한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게 나왔는데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들으시면서도 '저게 나올까? 저걸 외워야 돼? 수분 삼투압이라 그랬는데 저걸 뭐 굳이 내가 기억해야 돼?' 이러시면 답을 왜냐면 삼투압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 번이에요. 얼마 전부터 "코가 커진다. 코가 커져서 괴롭다."라고 울어요. 누가 봐도 안 커졌는데 자를 쟤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왜 말을 안 믿냐."고 울어요.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에요?" 또 DSM-5 진단명이 나왔죠. 자 이건 뭐였어요? 신체 이형 장애였죠.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DSM-5가 신체 이형 장애를 물어봤죠. 그리고 이 신체 이형 장애 명칭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식의 정도를 진단 기준에 따라 쓰시오. 이 말은 뭐냐면 DSM-5의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쓰라는 거예요. 일단 병식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게 병이 아니냐 이걸 이게 병의식이 없냐 이걸 쓰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진단 기준을 보면서 할게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진단 기준을 다 아직 안 해 왔으니까. 제 생각은 신체 이형 장애 같은데요. 얘는 왜 자기 얼굴만 찍고 사실 자기 얼굴만 찍어요.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근데 얘는 거기서 더 정신병으로 넘어간 거죠. 원인은 뭐다? 불안이라고. 어떤 원인에서 얘가 불안이 있는 게 강박의 일종이거든요. 강박도 불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신체 이형 장애는 자기 외모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거고 이게 머리털을 뽑으면 발모증, 피부를 뜯으면 피부뜯기 장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원인에 서 불안이 어떻게 됐다? 강박으로 변해서 자기 외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게 바로 신체 이형 장애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 같으면 일단 어떻게 사실 병원 가면 다 약물 줘요. 약물 주는데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이가 심각하지 않다. 당연히 심각하면 병원 보내겠지만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을 감소시키고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병식이 있냐고 물어봤죠. 병식이 정도를. 병식이 없어요. 자기 얼굴이 코가 커졌다고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원인이 불안이라는 걸 자꾸 알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해 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정신과에서 배울 건데 어떻게 불안이라는 걸 알게 해 줘요?
자꾸 얘기해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치료적 의사소통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사후정이에요. "응?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어? 뭐라고 받은 나 못 알아들었는데." 막 재진술. "이 말 맞니? 아이고 너 힘들었겠구나." 이거밖에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정신 가져서 "우리는 사후정이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치료적 의사소통은요. 귀머거리 사후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끄덕끄덕 공감만 해 줘요.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걔는 그 반응 속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사후정이야.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다가 자기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자꾸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처음에 건드려지면 또 불안이 올라오니까 말을 하다가 돌아가요.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거기를 찾아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자꾸 재진술을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해석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너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말해요. 왜? 정신병자들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자꾸 정신병자라고 하세요?" 세상에 정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씩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다? 사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본인들이 문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내면에 있지만 차마 올라오는 불안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뿐인데 계속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괜찮아, 괜찮아." 계속 이거 너 거기 왜 그렇게 말하지? 너 거기 왜 그런 느낌이 있어? 너 그때 힘들었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줄줄줄줄 말한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요. 그전까지는 막 다 돌려 "선생님 실은요. 저는 애들이랑 다 좋아해요. 애들 다 저를 좋아하고요. 근데 애들 얘기하면 막 눈이 흔들려." 막 이래. 나중에 "선생님 실은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왕따를 당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다가 얘기했다. 그러면 인제 "선생님 실은 제가 또 같이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럼 또 본인이 같이 잘 지내는 방법을 또 막 알려요. "실은 걔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걔랑 좀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막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치료 방법은 뭐다? 병원에서는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를 썼어요. 근데 오늘은 약물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약물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뭘 물어봤어요? 수용 전념 치료를 물어봤어요. 수용 전념 치료 수용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전념 한 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다? 이전 버리셔도 되고요. 치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빈칸은 남기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우리 딸이 계속 코가 커져요, 커져요, 커져요." 신체 이형 장애인 거죠. 그리고 신체 이형 장애의 우리 교과서에 있는 DSM-5 진단 기준이에요. 일단 어떻게 한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나친 몰두와 집착,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다는 거죠. 과도한 집착은 병식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병식이 있으면 "선생님 제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럼 집착을 내려놓는데 계속 신체에 지나친 집착을 했다? 병식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진단 기준은 요걸 쓰는 거예요. 다른 진단 기준은 뭐다? 본인의 외모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나친 몰두는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일정한 이상한 행동 반복해 거울 보기, 과도한 지적 등을 반복한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행동을 자꾸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이형 장애 진단 기준은 신체에 대한 기형적인 이상한 집착, 두 번째 그 집착으로 인한 이상한 반복적 행동 혹은 심리적 행동.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비합리적 사고가 나타났고 이게 비합리적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게 병적화됐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는 내 외모가 이상하는 몰두, 집착 이게 비합리적인 행동. 그걸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거울을 계속 본다라든지 피부를 뜯어낸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한다라든지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수용 전념 치료를 해 보재요. 사실 수용 전념 치료는 몰라요. 우리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죠. 모르지만 뭐다? 추측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잠깐 추측을 좀 해 볼게요. 수용 전념 치료가 뭘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지 행동 치료래요. 수용하고 전념하래요. 수용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전념해야 되는 한 가지. 그럼 예측해 볼게요. "선생님 제 외모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외모가 이상해요." 예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신체 이형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려면 아까 두 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비합리적인 사고, 신체에 대한 지나친 몰두. 두 번째 비합리적인 행동. 그 신체적인 몰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심리적인 행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먼저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 코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코가 커진다. 이건 뭐예요? 자꾸 쳐다봐요. 성형수술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신체에 대한 과도한 몰두, 집착이란 말이에요. 비합리적 사고가 있죠. 내 얼굴 이상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요것만 있다고 해서 신체 이형장애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복 행동. 사진을 계속 찍어요. 반복 행동 있고 자기만 계속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다. 심리적인 이상 행동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린 모르지만 수용 전념 치료를 하재요. 자, 그러면 뭘 수용하라고 할까요? 이 아이에게 뭘 수용해라 할까요? 네 얼굴을 수용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의 외모를 수용할까? 우리가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수용 전염피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 하지만 답은 쓰래. 심지어 2점이야. 이걸 버릴 것이냐? 물론 우리의 쿨레 나는 칠한 스타일은 버리죠. 얘까짓 거. 그리고 어떻게 내년에 선생님 저 또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수험생은 절대 칠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꾸질꾸질해야 돼요. 교수님 1점이라도 더 채점자들한테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글씨 열심히 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1점만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수용 전념치를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에 대해서 수용할 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외모 이렇게 생긴 거 수용해 이거죠. 이 신체적인 몰두에 이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체적인 외형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한다. 아니, 답이 아니어도 돼요. 일단 써보고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념. 뭘 전념할까요?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외모를 받아들이고 뭐에 전념할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전념할까요? 아무거나 틀려도 된다니까. 어차피 선생님 틀렸잖아요. 작년에 틀렸는데 뭐가 지금 대답한다고 맞출 리도 없어요. 그냥 나라면 4개월 정도 공부한 시점에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또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을 쓰겠다는 거를 자꾸만 몸으로 체득을 하란 말이에요. 수영? 그래, 얼굴을 받아들일 거야. 전념? 뭐에 전념할까? 한번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이 정상이란 사고를 자꾸 세뇌시키면서 전념할까? 아니면 다른 생각에 전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답은 없어요. 왜 실제 답은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이론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은 맞겠죠. 못생긴 얼굴을 받아들여라. 수용은 맞겠죠. 1점. 전념? 이 이상한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가라고 전념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라고 전념할까? 뭐라도 생각해서 쓰라고요. 틀리면 어때요? 맞으면 장땡이고 틀려도 1점 어차피 2점 나갈 거 1점 나간 거잖아요. 뭐라도 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럼 수용 전념치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 전념 치료는요. 일단 첫 번째 기전이 환자에게요.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인지행동 치료는요. 뭐다?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정신과의 원인은 뭐다? 불안이다. 그 불안은 보세요. 불안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이 불안의 원인 화살표 쪽으로 해볼게요. 이 원인이 드러나는 게 너무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방어 기제도 해보고 비합리적인 사고도 해보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병적이 돼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 망상, 환각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의 병적 행동이 있잖아요. 비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행동을 했잖아요. 비합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 얼굴 이상해. 비합리적인 행동. 계속 거울 보고. 이것도 그냥 거울 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쳐 학교 생활을 못해. 너무 이상해서 학교를 안 가. 이러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치료해 줄 때 물론 이제 행동치료, 인지치료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깨주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깨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수용 전념 치료는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직시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되는 그 부분을 계속 들여다 봐라. 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사실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범하게 생겼지만 주변 애들이 못생겼다고 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뭔가 자극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불안해서 자기 외모로 투영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다? 이 외모라는 건 나의 불안의 어떤 대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그냥 일단은 너의 불안에 직면해 심리적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선생님 제 못생긴 거 받아들이라고요? 제 얼굴 봐야 돼요?" 원래 다른 인지 치료들은요. 사실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꾸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너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너는 예뻐, 예뻐."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얘는 비합리적인 순념을 바꾸라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냥 탈용합해 버려. 아예 그냥 "너가 못생긴 걸 받아들여 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인제 "너 자꾸만 미래를 살지 마. 현재를 살아." 네 얼굴 그거 가지고 살아. 왜냐면 얘는 거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성형수술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지금의 불안을 이 너무 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는 안 불안하겠지. 미래는 안 불안하겠지.' 왜 안 불안해요? 역시 불안하지.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지금 너의 고통을 받아들여." 자꾸 고통스럽게 막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를 살아." 자꾸만 "미래에 뭐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에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자꾸만 그러면서 자아를 찾으라고요. "너가 이렇게 지금 불안한 건 자아가 약해서 그래. 너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강화시켜, 강화시켜." 그러면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끔 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죠? 전념 행동. 뭐에 전념해요? 이제는 고통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뭐다? 자기 가치에 전념하게 한다라는 거죠. 가치에 전념은 여러분들 못 썼을 거예요. 어떻게 써요? 뭐에 전념하지? 뭐에 전념할까? 그래서 이렇게 수용, 받아들이는 거 '내 못생긴 걸 받아들이겠어.' 근데 뭐에 전념하지? 그러니까 그 못생긴 건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면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가치, 당신의 자아에 전념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못 써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너 수용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네 외모 집착이야. 이거 너 그냥 받아들여. 너 못생긴 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너가 못생기진 않았지만 네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 하지만 전념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가치라고요, 가치. 너의 그 외모에서도 그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어. 물론 너의 외모 이러면 더 충격을 받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 행동은 외모 집착적인 행동이야. 이 행동을 이상한 행동이지만 일단 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 하지만 너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가치, 키워드가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이게 전념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노력이란 얘기예요. 됐어요. 뭐 또 나오겠어요. 하지만 얘가 또 나온다라고 해서 그걸 막 열심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 지금 아까 다 버려야, 버려야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다 지었을 수 있는 지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많이 틀리면 15점 정도밖에 안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80 점에서 15 점이면 65 점이에요. 어디든 다 붙어요. 전공이 65 점이면 교육과 18 점이다. 어디든 다 붙어요. 우리 시험은 어디든 다 붙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11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무슨 문제였죠? 뇌졸중 문제였죠. 저희가 작년에 계속 강의할 때 우리가 신경계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신경계 파트에서 나올 만한 파트가 발작도 중요했고요. 파킨슨도 중요했고 하지만 역시 뇌졸중도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들은 뇌졸중을 보시면서 '어 그래 내가 찍은 게 나왔네.'라고 하면서 기뻐하셨겠지만 내용을 봤더니 두통 증상 그리고 뇌졸중이 의심돼. 의식도 있어. 기도, 호흡, 순환 모두 정상이야. 그럼 어떤 부분이 뇌졸중의 시험 문제가 나왔겠지?'라고 하고 봤더니 신시내티 병원의 뇌졸중 척도를 가지고 이상 소견을 확인했대요. 신시내티 뇌졸중 척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문제를 봤더니 이 이상 척도로 인한 이상 소견 세 가지를 쓰는 게 문제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나 뇌졸중 척도 본 적이 없어. 교과서에 없잖아. 그럼 뭐죠? 나는 쿨해. 7.
답을 쓰지 말아야지 빈칸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아무리 내가 본 적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빈칸을 남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틀렸어도 절대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와 대화를 하라고 했어요. 나는 신시내티 뇌졸중 척도를 배워본 적은 없어. 하지만 뇌졸중은 나온다라고 찍었고 뇌졸중에 관련된 많은 증상은 공부를 했지. 그러면 뇌졸중 척도에서 이상 소견 세 가지를 쓰라는 건 뭐다? 뇌졸중의 이상 소견, 이상 증상 세 가지를 쓰라는 것과 같은 문제다. 이 정도로는 사고가 확장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신시내티 뇌졸중의 증상이 그렇게 많은데 신시내티에서 어떤 증상을 세 가지 증상으로 뽑아서 척도로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상을 세 가지 쓰시라고요. 아니, 어차피 안 써도 빵점. 세 가지 찍어서 그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1점. 간혹 재수가 좋아서 다 맞으면 럭키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찍는 방법도 있어요. 아무거나 막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공부한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자, 뇌졸중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죠? 뇌졸중이라는 건 1번 정의, 어떤 질환이다? 우리 뇌졸중 하면은 우리 어떤 거에 놔둬요? 질병표에 넣어 보잖아요. 뇌졸중의 정의는 뭐예요? 혈관에, 즉 뇌로 가는 혈관에 허열 그리고 출혈 질환이다. 허혈성 출혈성 질환이다. 이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뇌라는 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이다. 그러면 키워드로 신경이 키워드니까 우리가 신경하면 떠오르는 것도 뭐라고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신경의 기능은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이다. 이걸 여러분들과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뇌졸중의 정의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졸중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자, 어떤 증상이 있겠어요? 뇌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뇌 쪽에서 어떤 걸 담당해요? 인지를 담당하잖아요. 인지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경이니까 운동을 담당하고 감각을 담당할 거란 말이에요. 대뇌에서는 인지, 운동, 감각 다 담당하고 그다음에 대뇌뿐만이 아니라 중뇌라든지 아니면 대뇌에서도 두정엽 이런 부분은 일부 감각을 담당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뇌졸중 척도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르더라도 이 많은 증상 중에서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최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어때요? 아예 제로 베이스 0점을 받는 것보다 뭐라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출제자는 도대체 나한테 신시내티라는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뇌졸중의 증상을 정형화시켜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너 틀려도 괜찮아. 뇌졸중 척도는 신시내티만 있는 게 아니야. LA도 있고 유럽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그중에서 물론 신시내티께 많이 쓴다 하더라도 너가 설령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뇌졸중의 증상을 알고 있다면 그 증상을 너가 대표할 만한 증상을 한번 세 가지를 분류해 봐.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낸단 말이에요. 내가 분류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뇌졸중의 척도 제가 옛날에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 얘기를 했었죠. 제 친구가 저의 은사님의 이제 딸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 은사님은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는데 그 은사님이 저를 이제 간호학교로 인도하신 분이셨죠. 자, 그랬는데 제 친구가 그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통하다가 갑자기 아빠의 말이 어눌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야? 뭐 잘 지내지? 아빠 여기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서 말을 어눌하게 평소에 굉장히 정확하게 국어 선생님이셔 가지고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말이 어눌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 친구는 거기서 인지한 거죠. 아빠 왜 말이 그래? 빨리 한번 병원 가 봐." 다른 데 이상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선생님은 "아이 뭘 병원을 가."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계속 병원을 가."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니까 무조건 내 친구가 병원을 가라고 전화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냥 응급실을 가셨는데 그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중환자실에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나 시술을 받고 이제 얼마 후에 굉장히 건강하게 퇴원을 하신 거죠.
자 뭐예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 중에서 한 가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떤 증상? 언어에 운동 감각 혹은 언어 감각에 이상이 나타난 거죠. 말이 어눌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뇌졸중의 이상 증상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누군가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뇌 혈관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자기 사고 능력에 저하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또 운동 기능에서 언어 말고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어떤 능력? 그렇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잖아요. 어떤 대부분 뇌의 손상이 오면은 하지보다는 상지 쪽에 신경 손상이 더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상지의 운동 기능 힘이 빠져서 이게 힘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게요. 상지의 근력 손상. 아 요쪽으로 가야 되네요. 상지의 근력 손상. 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감각 기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각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 그럼 뇌신경이 있지. 뇌신경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기능이 저하되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시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사고 능력의 저하는 당장 알 수가 없어요. 고차원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감각의 이상이나 운동의 이상이나 말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지 기능의 저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시력만 저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 기능의 저하 또 어떻게 있어요? 이런 12가지 뇌신경이 다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번 뇌신경 이상, 7번 뇌신경 이상 뭐 이런 것들 안면 신경 장애 아니면 3차 신경 장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가지를 쓰라고 해서 이 사고 능력의 저하는 솔직히 당장은 안 나타나요. 왜냐면 한참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운동 기능의 저하? 근력이 처져? 말이 안 나와? 감각 기능이 좋아? 앞이 안 보여? 아니면 뭐 안면 신경에 감각 이상이 생겨?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 개만 쓰시면 돼요. 아 틀리면 어때요? 어차피 몰랐는데. 백지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상소견 3 가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3 가지 써 보자고요. 말 어눌 그냥 아무거나 말 어눌 그다음에 상지 근력 저하 아까 왜냐면 이게 운동했고 언어했고 그다음에 감각 한번 해 보자고요. 감각은 어떤 감각이 있어요? 뭐 아무거나 시력 저하 그다음에 우리가 정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의 척도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3 가지 얼굴 처짐이 있대요. 선생님 저희는 안면신경에 관련된 내용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어때요? 어차피 몰랐는데. 좋아요. 틀렸어요. 오케이. 뭐 우연히 저는 안면신경 썼어요. 맞은 사람 굿. 좋아요. 1 점. 하지만 팔 근육 제가 상지 근육 저하 정답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상지 처짐 다 처지해 해 준단 말이에요. 언어 장애, 말 어눌해지는 거. 최소 "선생님 저 뭐라도 맞았어요." 2점 맞을 수 있죠. "선생님 저 말만 썼는데요." 왜냐면 제가 수업 중에 저희 선생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만 썼는 1 점." 아니면 "다 썼어요." 3 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백지로 내는 건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문제의 채점자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추측해 낸 걸 쓴 것과는 아예 안 쓴 거는 천차만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진해시 뇌졸중 척도를 보게 되면요. 얼굴 처짐, 환자를 이루 보게 하고 안면 신경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문제가 있는 재층 여부가 손상되는지 이런 안면 신경을 보겠다는 것과 감각인 거죠, 감각. 뇌신경 손상을 보겠다는 건가 팔에 이렇게 떨어뜨림, 팔을 들어서 10 초간 유지하게 돼서 대칭으로 잘 유지가 되면 상관없지만 이런 근력의 운동 기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언어. 그 환자에게 비정상적인 말을 막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말하면 문제. 하지만 불명료하게 말하거나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1 점. 이렇게 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틀려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대화를 하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척도도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LA 척도도 줘 볼게요. LA 척도도 있단 말이에요. LA 척도는 이제 얼굴 처짐, 손 잡는 음 얼굴 처짐, 손 잡는 힘, 팔에 떨어뜨림 요런 걸 가지고 보는 이런 검사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LA 척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도 뭐라도 썼으면 1 점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왜냐면 뇌졸중은 알지만 우리가 신시내티를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최대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쓰시라라는 거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했죠. 왜? 왜 아스피린을 복용해요? 허혈이니까. 우리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약물 나온다. 진통제 나온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다? 타이레놀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엔세이드계 이부프로펜 나왔죠. 그리고 콕스투 선택적 콕스투 억제 선택적 차단제 나왔죠. 안 나온 약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살리실산인 아스피린만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와 버렸네요. 무조건 약물 나오면 아스피린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오는 약물은 뭐만 남았다? 마약성 진통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중독과 정신 간호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스피린 나왔죠. 아스피린 하면 제가 키워드 뭐 쓰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약을 투여하는 목적을 쓰시오라고 얘기해서 제가 약을 투여하는 목적이건 효능이건 정의건 다 뭘 쓰라 그랬어요? 기전을 쓰라 그랬잖아요. 아스피린 일단은 기전이 뭐예요? 아스피린도 엔세이드계 약물이니까 뭐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트롬복산 A2 아니 트롬복산 그냥 2인데 괜찮아요. 트롬복산 합성 억제. 엔세이드계 합성을 억제하니까는 진통, 해열, 항염. 그쵸? 트롬복산 합성 억제라니까는 항, 혈소판 효과. 키워드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일과성 허혈 발작은 뭐예요? 허혈이죠. 허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혈성 장애이다. 혈관 장애이다. 혈관 장애이니까 얘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써도 돼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스피린 키워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항혈소판 제제이다. 항혈소판 제제 키워드 쓰시면 되고 엔세이드에 써도 되지만 일단 메인이 출혈 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니까 트롬보산 합성 억제 혹은 형성 억제 두 번째 키워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혈소판을 응집을 억제시켜서 보다 혈전을 형성시키는 것을 감소한다. 혈전 형성 감소. 혈전이 억제되면 뇌졸중이 치유된다. 이게 치유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유수판, 트롬복산 억제, 혈전 형성 이러면 1점 받는 거죠. 키워드 다 넣으시고. 이거를 그냥 혈전을 억제시킨다. 요 정도만 쓰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요. 혈소판을 혈소판에 저항하고 트롬복산에 억제시키는 기전 이러면서 혈전을 감소시키는 기전까지 쓰셔야지 온점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설령 공부는 했지만 공부한 내용에서 정확하게 그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유추해서 답안지 즉 출제자가 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